오늘은 반도체 업종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략 이런 부분 통틀어서 쭉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분석할 때 항상 옆에 계시면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전면 재조정 이런 이슈, 이게 반도체 업종의 타격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네. 주가만 봐도 예상이 되는데요. 어저께 나스닥은 대부분 기술주들이 다 폭락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 잠깐 약했지만 다시 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미국에서 관세를 먹였을 때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돌아가는 거는 결국 미국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심지어는 미국의 연방은행에서도 리포트가 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부과한 관세 효과를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미국에서 부과한 관세, 그래서 뭐 몇백조 원이 거쳤다고 자랑을 했지만 그중에 90%는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들이 결국은 지불한 돈이었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 부과된 건 10%가 채 안 된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미국에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기업들과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 전가된다는 것들이 1년 동안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의 기업들이 더 불안감에 지금 흔들리는 것 같고요. 다른 오히려 수출국가에 있는 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음봉이었는데 양봉으로 또 화려하게 변신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19만 7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확 튀네요. 오늘 4.8%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 선 앞두고 있는 현재 주가 99만 7천 원 선 되겠습니다. 장중에 돌고 하겠는데요, 지금. 네, 100만 원 갈 것 같은 네. 느낌이 기세 좋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SK스퀘어는 좀 7% 선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제 박사님, 최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좀 약간 불편한 그런 이슈일 수 있는데 중국이 메모리 패권 아직까지는 못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근거? 이거는 물론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중국에서 2014년에 법 정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펀드를 결성했고 10년간 2025년까지 190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투입한 돈에 대해서 슬슬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작년부터 시작됐고 이제 올해와 내년으로 가면서 그 결과물들이 더욱 빠르게 우리 눈에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팹이라는 실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빠르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 점유율 집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디램 시장에서 낸드보다는 디램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니까 디램을 기준으로 보는데 중국 기업들 다 해도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됐습니다. 1%도. 0.몇% 수준이었었는데 불과 1년이 지나서 2025년 3분기 정도 됐을 때 7%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올해 중에 잘하면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거의 영 상태로 10년을 갔어요.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슬슬 이제 결과 나오기 시작하니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중국이 10%가 올라와서 누군가 뺏긴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론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올라오고 마이크론이 조금 가져간 시장은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잃고 있다라는 트렌드가 읽히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 기업들한테는 잠재적인 리스크로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고 마이크론은 뭐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럼 뺏긴 게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땐 우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한국 두 기업밖에 없죠. 어차피 메모리 기업이라는 게 한정된 세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새롭게 등장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는 여전히 긍정적인 계속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왜 마이크론과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분기별로 보면은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추세선을 그려보면 확실하게 한국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게 1, 2년 동안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산을 단행을 했고요. 그 감산이 지금 3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과 마이크론은 감산을 하지 않았죠.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량을 더 늘려나간 마이크론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히 예상됐던 바이고요. 실적은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은 감산을 함으로써 쇼티지를 만들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올라간 효과는 감산을 안 한 기업도 똑같이 누리거든요. P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P는 올라갔는데 중국과 마이크론은 Q까지 늘렸죠. 양까지도. 근데 한국은 본인의 Q를 축소하면서 그 P를 올리는 수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혜자는 중국과 마이크론이 더 많은 수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계속된다면 1, 2년 정도 실적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아픈 우리가 메모리에서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고 메모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주도권이 점점 내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영진들도 뭐 감산이란 쉬운 카드가 있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네. 불황기 때 감산해버리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 카드 전혀 쓴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 어떤 실적보다는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서 오히려 치킨 게임을 유도했죠. 네. 가격을 더 낮춰서 경쟁사를 적자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게 치킨 게임의 본질인데 지금은 거꾸로 수익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반면에 적자였던 중국 기업들이 다 흑자 전환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 없이도 스스로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앞으로 D램 산업에서 중국의 위협이 빠르게 더 커질 거라는 우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 상승 랠리에 좀 브레이크가 걸릴까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일단은 지금 주가가 네, 이미 네. 어차피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 수준은 다 넘어섰어요. 네. 심리로 올라가는 거라 네. 이것은 사실은 뭐 중국의 영향이 뭐니 이런 게 사람들 귀에 안 들어올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피크를 쳤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여러 가지 감춰뒀거나 무시했던 외면했었던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이제 점차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주가가 언젠가는 하락할 거잖아요. 마냥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여지껏 묻혀졌던 모든 부정적인 아이디어들이 한꺼번에 돌출하면서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투자 유의 사항으로 언급을 해주신 거네요. 근데 문제는 네, 이 시점이 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니까 네. 한동안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 팔면 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저조차도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 피크를 찍고 내려가냐? 뭐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고 유동성도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여전히 계속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분석이 됐는데 중국과 마이크론의 합산 점유율이 갈수록 그 속도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내주는 점유율이 문제가 된다는 거고 지금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점유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 상승 탄력은 좋지만 언젠가 주가가 내려갈 시점이 됐을 때 그게 굉장히 우리에겐 불편한 진실이지만 주가 하락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중국을 잘 아는 전문가하고 최근에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올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 가동하는 공장이 꽤 많이 있대요. 중국 아, 그래요? 반도체 기업에. 거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도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로 시장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견조한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간밤에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가의 하락의 빌미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 마이크론은 전반적으로 네.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공급 과잉의 우려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가격을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공급 과잉이 아닌데 문제는 이 공급 과잉이 수요가 끌고 만들어낸 공급 과잉이 아니라 네. 수요는 부진한데 공급을 끌어내려서 만들어졌던 네.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정상화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몇 달간의 이제 딜레이는 있겠죠. 재고 쌓이는 시간. 네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할 텐데 그 속도는 올라갈 때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실체가 없이 올라갔던 가격인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주가에서 거래량 없이 계속 상한가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연말에 내년 초 되면 이제 하락으로 바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도 마냥 감산할 수는 없어요.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풀가동을 시작할 텐데 그게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 늦어도 네. 더 빠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가격은 바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 우려들도 있는데 그거는 마이크론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네. 한국 기업들도 동일한 동일하게. 거. 그렇지만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도 그런 우려보다는 더 장밋빛에 대한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상반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매수하셔서 주주가 되신 분들은 이 파티를 좀 오래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투자 유의사항을 꼭 참고하시라. 저도 아직 회수를 다 못해서 좀 더 오래 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를 위한 한국 기업들의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국면에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HBM이 가장 지속 가능한 제품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AI 시장 초기에는 당연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뭐든지 시장 초기에는 성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처음에 모델 S를 나왔을 때 모델이 비싼 거는 1억이 훨씬 넘는 가격이었었고 그때 테슬라는 사실은 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을 제외하면 계속 적자였습니다. 네네. 그러다 2019년에 모델 Y와 모델 3가 나오면서 4천만 원대 차량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10배 이상 급증했고 흑자 전환했었죠. 마찬가지로 AI 시장도 초기에는 성능이 중요해서 지금 HBM이 각광을 받지만 본격적으로 AI 산업이 성장하려면 지금 AI 칩 가격의 절반이나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야지 가능해지거든요. 네. 가격이. 그렇게 되면 거기다 전력 소모도 한 지금의 절반 정도로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대규모로 설치될 수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 AI 칩이 나왔을 때 HBM은 매력이 없습니다. 전력 소모도 많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HBM을 선점했듯이 사실 메모리가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럼 다음 제품도 우리가 선점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아이디어의 처음이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메모리 단위 칩에서 고민하기보다는 패키지 레벨까지 생각해서 전력 소모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분간은 미국 팹리스 기업들은 TSMC한테 맡길 거다. 물론 일부 삼성전자 오겠지만 그러면 TSMC랑 아예 협업을 통해서 차세대 메모리와 플랫폼과 기판까지를 해서 지금 전력성을 절반으로 낮추고 메모리 파트의 가격을 지금보다 훨씬 낮출 수 있는 칩셋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으면 여전히 향후 10년도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준비를 지금 최근 1년 동안 HBM을 많이 돈을 벌었잖아요. 이 돈을 똑같은 HBM에 재투자하지 말고 그런 차세대 메모리 쪽으로 개발 쪽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필요하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실력 있는 그 벤처 중에서 설계 능력 있는 기업들을 M&A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이시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 업계 분위기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은 항상 고독하고 외로운 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치고 올라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를 계속 가면 언젠가는 취급 갈 수밖에 없죠. 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물량 공세와 가격 공세를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뭔가 차별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 포인트를 똑같은 제품 갖고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승부를 한다. 이 전략이 항상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HBM에 대한 강자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다음 어떤 주자가 대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니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슈를 빠르게 선점하는 게 중요하네요. 한국이 못하면 다른 나라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 기술을 표준을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하기 전에. 마이크론은 경쟁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신기술도 여러분께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4.8%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 확 실어서 그냥 이 종목 갖고 있을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인생이 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수익률을 좀 높게 가질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본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제가 뭐 투자 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느 섹터가 아직까지도 실력에 비해서 덜 올랐느냐 이런 분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반도체 섹터로 한정했을 때에 앞으로 그러면은 칩 메이커인 두 회사를 제외하고 결국에 이제 소부장이 되겠죠. 소부장 중에서는 어느 섹터가 당분간 더 유망할 것인가라는 쪽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시장 분석을 해보고 전망치를 보면은 아무래도 점차 칩의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HBM도 그랬었고 칩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페일이 나지 않기 위해서 고객한테 갈 때 불량이 없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결국에 수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율을 잡기 위해서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테스트 장비 쪽에서 차별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장비들 가진 업체라면은 분명히 각광을 받을 것 같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아마도 전공정 장비, 테스트 패키지 장비 섹터 중에서 테스트 장비군의 그 시장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테스트 업체 중에서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아마도 내년 후년까지도 유망하지 않을까? 실적이 유망하다면 주가도 언젠간 올라가겠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인데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좀 압축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매우 중요합니다. 이틀 정도 남았나요? 목요일 날 발표되니까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온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5월에 올해 1분기 실적에는 저는 사실은 큰 관심은 없습니다. 뭐 그냥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 나올 것 같고 네. 큰 이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장 포커스하는 건 11월에 나오는 3분기 실적 그리고 혹시 모르는 8월 달에 나오는 2분기 실적 중에서 분명히 매출 증가율이 50%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11월은 무조건 무너질 것 같은데 빠르면 8월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왜 제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엔비디아가 이전에 시장 점유율 매출 증가율이 100% 무너졌던 시점이 2년 전에 있는데 네. 40%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코스피도 똑같이 그만큼 빠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가 무너지면 네. 충격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마 8월이나 11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매출 증가율, 그다음 이익 증가율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 이걸 유심히 볼 것 같고요. 아마 투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은 괜찮지만 앞으로 하반기 때 약간 네, 조정의 그래서 의미가 이번 있으니까. 주에는 저는 큰 이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뭔가 이제 칩만으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뭐 그래서 계속 AI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플랫폼도 얘기하고 네. 뭔가 다른 그런 먹거리에 대한 얘기들이 오히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고 베라 루빈 칩의 이제 출시 시기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관전 포인트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더 이주환 박사님 많이 모셔서 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매출 이익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실적단 이런 부분 내에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완전 물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지. 얼마 전에 마무리 미국에서 말씀. 리포트가 나온 말은 그런 것 같아요. AI가 상당 부분의 기존의 일반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대체할 것 같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AI 투자 가장 많이 하는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거든요. 네. 주체가 똑같아요. 소프트웨어에서 돈 벌고 대신에 돈을 버는 게 AI 관련 기업이면 이 회사가 똑같이 그 돈을 가는 거라서 저는 그 리포트는 사실 의미 없는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AI를 사용하면서 투자 비용이 높아졌는데 높아진 만큼 더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관건이고요. 네. 투자 비용은 2배가 됐는데 그걸 회수할 수 있는 수익성은 2배가 안 되면 잘못 투자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버블론이 굉장히 이제 많은 목소리가 커지는 네. 그런 타임이 될 텐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가장 그 전환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결과적으로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네요. 맞습니다. 그 전에 매도에 대한 전략들 좀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딱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네. 상반기에 일단 모르니 수익 실현한 종목들은 다 현금화해서 갖고 기다리자. 네. 그래서 리스크가 다 폭풍이 지나고 났을 때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데 네. 굳이 비쌀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사실 이렇게 누적됐던 수익률도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런 투자 전략도 저를 따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투자 인사이트 전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파티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의 분석으로 반도체 업종 쭉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동진 세미캠 편 2019년 여름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에 갑자기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재료를 무기로 사실상 기술 인질극을 벌인 건데요. 당시 일본이 노린 건 반도체의 피부가 되어주는 포토레지스트였습니다. 빛을 쏘면 회로 모양대로 굳어버리는 이 액체는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꽉 쥐고 휘두르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출기를 막자 한국 반도체 공장이 곧 멈출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죠. 그때 조용히 손을 든 회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일본의 그늘 아래서 묵묵히 독자적인 화학 레시피를 연구해온 집념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동진 세미캠은 보란듯이 일본의 독점물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당시 가장 다루기 힘들다던 차세대 EUV 잉크까지 국산화하며 일본의 허를 찔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액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일본의 기술 패권을 무너뜨린 대한민국 소재 주권의 집념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런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정에 대한민국의 지문을 새긴 사건입니다. 일본이 채운 족쇄를 끊어버리고 오히려 전 세계 나노 공정이 동진의 액체 없이는 돌아가지 못하는 화학적 동속 관계를 만들어버린 셈이죠.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생명줄을 지켜내고 일본의 독주를 끝낸 나노 세계의 연금술사. 이것이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찾아주셨을지. 자, 오늘도 코스피는 신고가 행진, 여기에서 또 돈 되는 섹터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불을 뿜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또 그 밑단의 소부장들도 다 같이 또 올라가면서 이제 진짜 반도체 장세가 강하게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엄청난 이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반도체 투자 전략 세워야 되나요, 대표님? 저희가 이제 삼전 투톱 이야기했고 삼전 하이닉스가 기회를 안 줘요. 계속 가. 실제는 5일선 아래로 지금 내려오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사실은 21선 정도 자리 한번 줄 법도 한데 하다가 올라가고 하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없고 소부장 또 한미반도체 또 날더라고요. 오늘 20%. 예. 네, 그래서 어찌됐건 또 그 아래 이제 사실은 대장주인 또 리노나 또 다른 애들 또 움직이고 있고 손이 선뜻 안 가실 텐데 네네. 이때 저희가 또 이 안에서 또 찾아볼 만한 게 증설입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증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기존의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은 수요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공급량을 조절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량을 좀 줄여버리니까 필요한 걸 바로바로 가져가질 못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데 지금은 타이밍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발표한 걸 보면 이거는 공급 그렇게 타이트하게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수요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빨리 생산해서 갖다가 팔아버리는 게 수익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되면서 캐펙스 증설 규모 자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캐펙스가 70조 원 정도였어요. 네. 전해가 67조, 그 전해가 65조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늘어난 게 없잖아요. 3년 기준으로 보면 65조, 67조, 75조인 거예요. 늘어나봤자 3조, 7조 이 정도 늘어나니까 이 캐펙스 관련된 종목들은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99조로 늘었습니다. 지금 100조 정도 얘기하는데 그럼 작년 대비하면 몇 프로가 는 거냐면 거의 30%가 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 기업들은 매출 업사이드가 30% 이상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증설 쪽 관련 주들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들이 좋아요. 너무 오래 소외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 자리가 온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 중간중간에 움직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진짜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라고 하면 빵 튀는 건데 지금 앞단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서 증설할 때 어떤 타이밍으로 흘러가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은 이겁니다. 캐펙스 증설한다라고 하면 우선은 팹이라고 하죠 저희가 반도체 팹. 네. 근데 이제 그 증설하면은 말 그대로 골조공사 먼저 하는 겁니다. 네. 철강하고 바닥 다지고 이걸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클린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율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율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 안에는요 먼지 한 톨 들어가면 안 되고요. 수분 당연히 조절 잘 돼야 되고요. 공기 조절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린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 클린룸과 골조를 연결하는 배관과 덕트가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에서 장비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장비까지 들어갔으니까 다시 2차 훅이라고 하는 배관 공사가 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 골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설주가 최근에 원전 때문에 이미 올랐잖아요. 그럼 별로 의미 없어요. 그 다음이 클린룸과 배관 덕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캐펙스가 늘어나는 구간은 저는 이것도 있다라고 봐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적률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350% 정도였는데 490%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안 그래도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증설할 때 조금 더 크고 넓게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앞에서 얘기했던 클린룸과 배관 덕트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D램이나 이런 걸 더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숫자든 이슈든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 또 SK하이닉스도 증설 이야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반도체 팹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할까 말씀해 주신 클린룸이나 배관 덕트 이런 거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좀 쉽진 않아요. 종목을 뭘 봐야 될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생소한 종목들이 사실은 조금 네. 많을 겁니다. 한양 ENG라고 한양 있습니다. ENG? 네, 네. 이거는 사실은 거의 건설 기계 업종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계 설비 공사로 따진다라고 하면 국내에선 그래도 1위인 기업인데 이 친구들이 뭘 하느냐? 반도체용 초고순도 배관 시스템을 국산화시켰습니다. 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클린룸 들어가는데, 네, 그리고 이제 배관 들어가는데. 네, 이거 당연히 국산화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설비공사 1위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이렉트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니까 오늘 한양 ENG도 거의 10%또 올랐거든요. 네. 최근에 뭐 반도체 투톱만큼은 아니지만 움직임 자체가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그럼 이 친구들이 가장 돈을 많이 찍히는, 매출이 많이 찍히는 구간이 언제냐면 사실 2차 훅공사입니다. 2차 배관공사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시기가 올해 한 3분기, 4분기 정도 예상합니다. 이유인 즉슨 지금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을 굉장히 빨리 땡기려고 해요. 원래는 내년 1분기 완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4분기. 네, 더 빨리 땡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인식이 굉장히 빨리 찍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뭐 스페이스X 또 요새 한 2주 조용하긴 합니다만 우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국내 발사체 할 때마다 이 한양 ENG가 항상 핵심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도 또 숟가락을 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유동성이 좋을 때는 양쪽 다 숟가락을 얹고 있는 기업들은 둘 다 갑니다. 그렇죠. 네, 유동성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기업들은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대령 요즘 같은 시기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K엔솔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두 번째인 클린룸 공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클린룸 전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거의 절반 이상, 50%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외조기 쪽도 정말 점유율이 높습니다. 거의 70%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클린룸은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드라이룸은 2차 전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K엔솔은 드라이룸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보면 폭스바겐의 자회사가 있어요. 여기 드라이룸 수주한 것도 있어서 앞으로 2차 전지가 어찌됐건 바닥을 조금 통과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다시 조금 생산성을 늘려야 될 때는 뭐 이 기업 자체가 조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타픽이 하나 네, 탑픽 있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하자면 네. 세보 MEC입니다. 세보 MEC. 네, 세보 MEC 뭐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아까 클린룸 들어가고 1차 배관 덕트였잖아요. 1차 배관 덕트 국내 시공 1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캐펙스 올해 100조 투자한다는데 1차 배관 덕트에 대한 것들은 어찌됐건 MS가 가장 높은 네, 이 기업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원래 거의 삼성전자 향에 대한 매출이 월등히 높았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어찌됐건 공격적으로 증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과거 2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국내
매출 비중 중에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반대로 역전이 됐습니다. 50%가 넘어가면서 조금 안전하게 양쪽에 대한 수혜를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증권주, 뭐 어찌됐건 자사주 소강 얘기도 나오고 상법 개정안 얘기도 나오고 어찌됐건 주주들한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친구들은 배당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5%가 넘어가요. 증권주들이 평균적으로 그래도 뭐 한 7%, 8% 정도 하고요. 통신주가 5에서 7%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인데 5.8%면 그러게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주주 환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리노공업형, 영업이익률 40%. 제조업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숫자의 시작은 의외로 시장통의 붕어빵 틀이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시장의 절대 강자 리노공업인데요. 1980년대 리노공업은 붕어빵 틀이나 비닐기계를 깎던 작은 금형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0.01mm 오차도 허용치 않는 장인 정신이 소문나면서 반전을 맞이하죠. 당시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검사 바늘을 본 금성사가 이 정도로 정교하게 깎는다면 반도체 바늘도 가능하겠다며 엉뚱한 제안을 던진 건데요. 생존이 절박했던 리노공업은 그날로 붕어빵 틀 대신 바늘에 매달렸고 결국 전 세계 반도체의 표준이 된 리노핀을 탄생시켰습니다. 딴들이 부품을 사다 조립만 할 때 설계부터 도금까지 전 공정을 한 공장에서 직접 깎아버립니다. 덕분에 빅테크가 밤중에 설계도를 바꿔도 다음날 바로 맞춤형 부품을 내놓는 미친 속도가 가능한 거죠. 여기에 남들보다 3배 더 찔러도 멀쩡한 독보적인 내구성까지 갖추며 이제 리노공업은 단순 부품사가 아닌 첨단 기술의 완성도를 최종 검증하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기술을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의 완성도를 판가름하는 회사, 판매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정밀함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 그게 지금의 리노공업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20만 전자가 됐습니다. 20만 원 위에서 움직이면서 오늘도 기록을 썼거든요. 삼성전자 기업 분석 필요한 때인데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계십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20만 원 선 위로 올라갔고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 불과 이제 뭐 3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5만 전자에서 만들고 뭐 언젠가는 뭐 5만 원이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49,500원에 하면서 이제 그때 참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 정말 격세지감, 상전벽해 수준의 엄청난 이제 변화를 일궜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결국 이제 AI가 일으킨 메모리 반도체의 초과 수요. 여기 삼성전자가 이제 비록 HBM은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못해서 하이닉스의 엄청난 굴욕을 겪었지만 범용 반도체 D램도 같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캐파로는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월등히 높다니 한 30% 정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로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HBM 비해서 범용 반도체 단가가 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한 40% 정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스란히 수혜를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매출과 주가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원인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물론 HBM의 그 위치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표님은 뭐라고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범용 반도체에 있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서 작년 9월부터 친다면 현재 범용 반도체 가격은 뭐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물론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도 있고 뭐 거기에 좀 미미하긴 하지만 이제 한만 같은 전장 사업부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의 뭐 대부분 한 70에서 80% 정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용 반도체 주가 올라가니까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주가랑 매출도 같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작년 11월부터 삼성전자가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고 정말 그 지우고 싶은 이제 과거였던 엔비디아의 HBM,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 HBM의 저가의 HBM이 공급을 하고 있었고 고가의 HBM을 공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작년 11월부터 삼성전자가 뭐 고가 HBM을 공급을 했다, 뭐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반박을 하고. 실제로 납품을 했을지언정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고 그 얘기는 지금 돌이켜보면 맞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시장에서는 HBM3E에 대해서 어쨌건 이제 물량이 작더라도 보도를
납품을 했다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실체와는 무관하게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도 상승하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설 연휴 전에는 HBM3 다음 버전이 HBM4,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다음 버전이 베라루비인데 베라루비에는 이제 HBM4를 넣어야 되거든요. HBM4를 갖다가 엔비 납품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와, 삼성전자가 범용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랑 매출도 올라갔는데 이제 마지막 과제였던 엔비디아의 고가 HBM4를 납품했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20만, 지금 화면대로 20만 4천 원이 어저께 20만 원을 갖다가 종가에 찍었죠. 이건 엄청난 건데 왜 엄청나냐면 야, 하이스 100만 원이 넘었는데 삼성 20만 원이면 5분의 1이잖아 라고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주식의 초보인 거고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권오현 이제 대표이사 시절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냐면 이제 200만 원대를 훌쩍 올랐습니다. 200만 원대 왔다 갔다 했는데 2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일반 개인들이 이제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권오현 부회장 시절에 삼성전자를 이제 17년에 결정하고 실제로 이제 실현된 거는 2018년이었죠. 그래서 50분의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50분의 액면 분할로 따진다면 2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치면 이제 엄청난 주가 상승과 주가로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마지막 남았던 HBM 납품을 갖다가 했다라고 이제 설 연휴 전에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갈 것이냐 내리막길이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 단순한 보유하고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될 시간 타임이냐 보신다면 결국 기준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HBM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은 대표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그 실체를 납품의 실체를 제대로 짚어야 된다라는 걸 매번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 연장선에서 좀 살펴주신다면요. 예. 그 납품을 했는데 저는 HBM3도 납품이 저는 사실은 좀 회의적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납품을 했는데 물량이 소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HBM4에서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3를 납품했다면 지난번에 컨퍼런스에서 그걸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갔어요. 어물쩍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회의적인데 적어도 지금 화두는 HBM4니까요. HBM4는 이제 납품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회의적인데 그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HBM4든 HBM3든 근간은 이제 삼성전자 DRAM을 갖고 8장이나 12장, HBM4는 12장을 쌓습니다. 12장을 쌓아서 거기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근간이 되는 HBM4의 근간에 삼성전자 DRAM이 원C로 만들었거든요. 원C라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모든 이제 DRAM 기업이 미세화 공정을 하면서 예전에는 뭐 20나노, 13나노 하다가 13나노부터 내려갈 때는 그 나노로 얘기하지 않고 1X, 1Y, 1G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X, 1Z까지 갔으니까 다시 1A, 1B, 1C로 가는데 이 미세화 공정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HBM만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미세화 공정도 하인스보다 마이크론보다 뒤쳐졌어요. 그래서 1X, 1Y로 갈 때 뒤처진 기술력을 어떻게 메웠느냐? 그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난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단 미봉책으로 난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면서 1X, 1Y, 1G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대표이사가 되면서 봤더니 1A에서 1B로 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미봉책으로 하면은 꾸역꾸역 하인스가 먼저 1B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꾸역꾸역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하인스가 1B를 성공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상한 자존심을 갖다가 누르면서 야 우리 1B 했어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렇게 계속 꾸역꾸역 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더 이상 못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전현 부회장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 부분을 잘한 것이죠. 그래서 1B를 건너뛰고 우리는 1C를 바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꾸역꾸역 미봉책 수준이 아니고 완전 전면 재설계.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드린다면 건물이 있는데 이노베이션 있는 수준에서 야 건물의 외관도 좀 바꾸고 몇 가지 타일도 바꾸고 이것이 이제 미봉책으로 삼성전자가 1X, 1Y, 1G로 갔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건물을 더 높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건물에 대한 설계 도면을 싹 갈아엎고 원C부터 다시 하자 했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삼성전자 공식의 발표였고 취재를 해봐도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C 공정을 적용을 했는데 그 HBM 얘기하는데 원C 공정으로 만든 DRAM으로 H를 만드니까 중요해서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원C를 만들었다 했는데 정작 수율이 50%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50에서 60% 수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C를 갖고 12개를 쌓은 다음에 거기서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를 만들면 또 다른 중요한 공정이 남았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 삼성전자의 HBM4의 수율은 50% 미만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50%보다 하회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HBM4의 실체인데 이면 삼성전자 HBM4를 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수율도 낮은 동시에 자체적으로 삼성전자 웨이퍼, DRAM을 만든 웨이퍼가 있는데 웨이퍼에서 원C에 배정한 웨이퍼 물량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뭐 올해 170조 얘기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범용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야 HBM 없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데 왜 거기다 몸에 이런 어떤 당연히 입장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HBM4, HBM8 그 이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뒤처지면 진짜 예전에 또 겪었던 치욕을 우리가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삼성전자가 전체 웨이퍼에서 10%밖에 원C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 1A나 1X, 1Y, 1G로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원C를 배정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HBM4는 원C로만 만들었는데 원C로 배정된 웨이퍼가 10%에 불과하다면 만들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HBM4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냉차를 본다면 납품했을지언정 물량은 많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이 점을 갖다가 동시에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HBM 최신 공정으로 만든 이런 제품이 수율만 잘 맞추면 논란의 거리가 없어지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수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원C의 수율이 50%, 50에 60%라 보는 거는 그 지난주에 이제 발표한 CLSA 보고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CLS 보고서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C의 수율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견해와 똑같은 것이죠. 근데 CLSA 보고서와 제 입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CLSA 보고서는 엔비디아에서 HBM4의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한 뭐 20에서 30% 정도까지 봤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아마 CLSA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C에 배정된 웨이퍼가 전체 웨이퍼의 10%에 불과하다는 걸 아마 CLSA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율도 문제고 원래 배정된 웨이퍼도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리 납품하고 싶어도 젠슨왕이 삼성전자한테 야 납품 많이 해줘 라고 얘기해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HBM4에서 그 포션을 본다면 하이닉스가 70, 나머지 30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나눠 갖는다. 지난주인가 뭐 우리나라 모든 언론사, 모든이란 말은 애매하긴 하지만 대다수 언론사들이 마이크론이 뭐 HBM4에서 탈락했다라고 썼는데 그거는 뭐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 실제로 해서 우리 언론이 나오니까 그 다음날 바로 마이크론 CFO가 얘기했죠. 우리 납품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한국 언론 때문에 내려갔다가 CFO가 바로 반박을 하니까 다 주가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좀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은 이제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30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나눠 가지는데 HBM만 보면은 마이크론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 HBM3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납품 못했지만 마이크론 납품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15 이상 가져갈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 삼성전자 가져간다면 삼성전자가 맥스 15 내지 10%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게 입장인데 CLSA는 그게 아니고 CLSA는 이제 55를 이제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45를 마이크론과 이제 삼성전자가 나눠 가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물량을 한 뭐 최대 뭐 30까지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랑 CLS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대 마이크론과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봤을 때 7대 3 정도인데 예. 그마저도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보다 HBM의 기술력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제 말을 갖다가 또 수급에서도 이제 뭔가 방증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20만 전자, 하이닉스 100만 닉스 참. 자, 저도 뭐 계속 하이닉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저 사람 참 지독하게 하이닉스를 밀어붙이는구나. 제가 뭐 개인적으로 채통 회장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재용 회장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 20만 원을 찍었지만 어저께 수급을 보면은 외부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4,500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다 들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럼 반면에 기관이 7,500을 매수했고 개인도 4,800 어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를 한 것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20만 원을 찍으니까 야 버티기 버텨서 나는 수익을 잘 냈어. 내가 정말 잘했어. 나 칭찬해줘.
라는 맥락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뭐 리서치를 제대로 하신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들이 4,500을 매도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HBM4에서 사실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죠. 그거는 뭐 개개인이 다 다르니까 외국인들의 기관마다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제가 말씀드린 시각과 일치하지 않느냐, 제 시각이 맞다는 어떤 방증이 아니냐라고 이제 봅니다. 반면에 이제 그 하이닉스는 어저께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시각과도 일치한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급에 있어서 개인들이 계속 밀어붙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언제냐면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기관들은 부정 리포트를 냈지만 개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광풍이 불어서 그 종목들의 주가를 밀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근거가 있다고 봤어요. 그때는 밀어올릴 때는 왜 그러냐? 실제로 2차 전지 업황이 좋으면 사실 개인들의 판단에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언제 2차 전지의 업황에 대한 시각을 바꿨느냐? 트럼프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트럼프가 활동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지지를 하고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전기차 안 팔린다. 전기차 안 팔리면 결국 2차 전지에도 엄청난 이제 그 날벼락에 쏟아진 거일 때 제가 그때 뷰를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이 팔지라도 개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갖다 사서 주가를 밀어올리는데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 있는데 2차 전지와는 다르게 맞을 수 있다 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50조 원은 충분히 날 것 같아요. 여기고 제가 작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5조 날 거로 제가 이 방송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얘기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야 45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맞았죠. 그런 관점에서 올해 SK하이닉스도 150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이제 PER이 CLSA도 그 보고서에 PER이 27년도 영업이익 끌어낸 PER이 4배다. 이건 너무나도 평가 아닙니까? 시총이 7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이래서 사실은 그 메모리 3사 중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저평가됐다고 이제 CLSA가 보고를 했는데 똑같은 맥락 삼성전자를 보면은 주가만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PER이 지금 얼마냐? 12배입니다. 12배. 12배면은 물론 그래도 저평가죠. 마이크로보다는 저평가지만은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가 옛날에 삼성전자가 12배 이상 넘게 받은 적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을 170조 낼 거라 보지만 지금 170조 끌어와도 아까 지금 화면에 난 게 PER은 40배라는 건 작년 영업 기준 40배인 거고 삼성전자가 올해 170조를 끌어들여도 사실 이미 벌써 주가 많이 올라가서 PER이 12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12배가 마이크론보다 낮긴 하지만 과거에 삼성전자 PER의 어떤 그 배수를 갖다가 경험을 본다면 야, 지금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좀 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삼성전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PER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커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34만 원인데 그 의견에 동조는 하지 않으시는 거고 예. SK하이닉스는 매커리가 17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SK하이닉스는 좀 좋게 보시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예. 뭐 추가 상승의 여력 이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예. 네. SK하이닉스는 기업의 본질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갖다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ADR입니다. ADR은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가 휴대폰에서 주식거래 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ADR로 성공을 한다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MTS로 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한 80% 단박에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DR을 성공한다고 해서 3월 말에 하이닉스가 주총을 열 텐데 그때 주총에서 이 부분이 공론화될 걸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론화돼서 올해 차근차근 ADR을 받는다면 하이닉스는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블이 되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수급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ADR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신의 한 수이고 이 ADR이 실현되는지를 갖다가 주목해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100만 원, 200만 원 된 것은 단박에 200만 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주가 우상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기업 본질적인 그 영업이익도 사실은 150조는 충분히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이닉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ADR 관련해서 추진 현실화 이게 굉장히 그렇죠. 주가 더블업에 중요한 그런 촉매제가 된다라는 분석이셨으니까 잘 비교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